지금 전 세계가 런던에서 발표된 한 경제학자의 충격적 발표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2025년 런던 LSE 국제경제학회에서 한 중년 학자가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2065년 한국은 인구 1억 8천만의 세계 3위 강대국이 됩니다. 충격이었죠. 저출산 때문에 소멸 예정 1위 국가로 불리던 한국이 세계 3위 강대국이라니요? 강당은 폭소와 야유로 뒤덮였지만 교수의 손엔 12년간 현장에서 모은 모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죠. 중국은 청년들을 후커우 제도로 묶었고 일본은 과거의 역사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탈하지 않았고 기술을 나눴으며 임금을 제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의 청년들이 한국을 택했고 몽골은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았으며 심지어 북한마저 생존을 위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런던 학회장에서 단상 위 한 남자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계가 보지 못한 미래, 나는 이미 데이터에서 보았습니다. 세계 3위, 그러나 단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강대국. 데이터가 말하는 2065년의 대한민국. 그 이야기는 지금 런던의 한 교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지금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2065년 세계 3위 강대국으로 갈 수 있게 지금 댓글창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다셨다면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런던의 10월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강당 안 80명의 시선이 제게 꽂혔죠. 손엔 땀이 배었습니다. 12년간 모은 데이터가 담긴 USB를 움켜쥐었어요. 3,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흐름을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학회장엔 비웃음만 가득했죠. 출산율 0.72인데 인구가 늘어난다고요? 앞줄에 존스 교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웃음이 번졌어요. 누군가 속삭였죠. 로웰 교수, 또 시작이네. 저는 런던 정경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에단 로웰입니다. 40대 중반 회색 머리가 섞인 남자죠. 동료들은 제 연구를 데이터 집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65년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구 1억 8천만, GDP 세계 3위. 동북 삼성과 몽골을 아우르는 경제권의 중심이 될 겁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존스 교수가 손을 들었죠. 로웰 교수님.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삼성과 BTS로 유명한 작은 나라 말입니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지금 소멸 위기 1순위 국가잖습니까? 어떻게 인구가 3배 이상 늘어난단 말입니까? 동북 삼성의 청년들이 이동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중국 공업 심장부였던 그곳은 이미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청년 3분의 1이 10년 새 사라졌죠. 그들이 갈 곳은 한국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빈 공장들, 텅 빈 아파트 단지 사진이 나타났어요. 존스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중국 청년들이 한국으로 간다. 그게 강대국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는 팔짱을 꼈죠. 교수님, 이민자를 받는 것과 강국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은 이미 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 트랙, 교육 트랙, 기업 트랙.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됐죠. 연변과 훈춘의 한국 기업이 현지 고용의 61%를 차지합니다. 이건 무질서한 이민이 아니에요. 설계된 통합입니다.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몽골은요? 몽골도 포함시키셨던데 인구 300만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냉소가 가득한 질문이었어요.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몽골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숨막히던 나라가 제3의 동맹을 찾았죠. 한국입니다. 2024년 몽골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한국군 훈련기지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광물 자원은 있지만 가공 기술이 없던 몽골에 한국이 답을 줬어요. 4년 만에 대한국 투자 비중이 12%에서 38%로 급등했습니다. 존스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경제협력이지 통합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지금 한국이 만주와 몽골을 흡수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학술 발표가 아니라 판타지 소설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조하는 시선들이 쏟아졌죠.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도 움직일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국 지원금이 12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러시아도 손을 뗐죠. 생존을 위해 북한은 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2034년 개성공단이 재가동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존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북한이 개방한다고요? 70년간 폐쇄했던 나라가요? 교수님, 이건 희망사항이지 예측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65년 예측 지도가 펼쳐졌죠. 한반도에서 시작된 붉은색이 만주와 몽골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상호 필요에 의한 통합입니다. 인류 최초의 평화적 확장이죠. 저는 희망을 본 게 아닙니다. 흐름을 봤어요.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존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몇몇 교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존스 교수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좋습니다, 로웰 교수님. 그의 목소리엔 비수가 숨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죠. 동북 삼성 청년들이 정말 한국으로 간다는 증거 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렸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랴오닝성 선양시입니다. 화면에 폐공장 사진이 나타났죠. 녹슨 철골, 깨진 유리창, 잡초로 뒤덮인 주차장. 1990년대 100만 명이 일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12만 명뿐이에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텅 빈 아파트 단지였죠. 청년들은 어디 갔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10년 동안 청년 인구 32%가 증발했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 삼성 전체가 유령지대가 됐어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곡선이었죠. 존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갔겠죠. 한국이 아니라요. 그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갈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후커우 때문이죠. 중국의 호적 제도는 농촌 출신 청년들을 대도시에서 차단합니다. 베이징 정착은 불가능해요.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경을 넘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연변 지역 한국 기업 고용 인원 38만 명. 훈춘 경제구역 한국계 공장 비율 61%. 선양 한국물류센터 직원 중 현지인 비율 89%.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동북 삼성 청년들의 생명줄입니다. 그건 현지 고용이지 않습니까? 존스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고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25년부터 바뀝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한국 정부가 3가지 트랙을 열었어요. 첫째, 노동 트랙. 돌봄, 조선, 제조 분야 쿼터를 연 1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교육 트랙. 지방대와 폴리텍이 2년 유학 후 2년 현장 실습으로 취업을 연결했죠. 셋째, 기업 트랙.
동북 삼성 거점 훈련소에서 6개월 교육 후 한국 본사로 직접 고용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존스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죠.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25년부터 매년 50만 명씩 줄어듭니다. 공장이 멈추고 병원이 문을 닫고 택배가 끊기죠.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화면에 한국의 인구 감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절벽처럼 떨어지는 선이었어요. 그렇다고 문화적 통합이 되겠습니까?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요. 이미 통합됐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연변 학교 78%가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로 자랐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길 원하죠.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 선택이에요. 존스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드라마로 통합된다고요? 교수님, 그건 문화 소비지 정체성 변화가 아닙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 모든 게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죠. 임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동북 삼성 평균 임금은 월 450달러. 한국 최저임금은 1,800달러입니다. 4배 차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기회입니다. 생존이에요.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존스 교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존스 교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로엘 교수님, 몽골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인구 300만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냉소가 섞인 질문이었죠. 저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몽골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나라죠. 70년간 소련의 위성국이었고 지금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입니다. 화면에 몽골 광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구리, 석탄, 희토류가 쌓여 있었죠. 자원은 풍부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가공 기술이 없죠. 원석을 중국에 팔고 완제품을 비싸게 사옵니다. 이익은 중국이 가져갑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몽골 청년들의 실업률 23%, 베이징 유학생 중 귀국률 12%. 그래서 한국이 답이라고요? 그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2024년 몽골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군 훈련기지 설치 가능성을 논의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치이지 않을 동맹이 필요했으니까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존스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건 군사 협력이지 경제 통합이 아닙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이었죠. 경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은 몽골에 광물 정제소를 지었습니다. 공동 투자로 가공시설을 세웠죠. 몽골의 대한국 투자 비중이 4년 만에 12%에서 38%로 급등했습니다.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죠. 몽골 청년 72%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어를 하면 취업이 쉽고 임금이 높고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어 학원 사진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했죠. 드라마로 나라가 통합된다고요? 그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K드라마가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실하면 성공한다. 작은 나라도 기술로 일어선다. 이게 몽골 청년들의 신념이 됐죠. 중국은 힘으로 압박했지만 한국은 꿈을 줬습니다. 화면에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어요. 20대 몽골 청년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린 강한 나라 옆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옆에 있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존스 교수가 팔짱을 꼈죠. 그래도 이건 소수의 사례입니다. 국가 통합이라 부를 순 없어요. 2028년 몽골 마이너스 한국 포괄안보 협정이 체결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2032년엔 울란바토르 마이너스 부산 직통 철도가 완성되죠. 24시간이면 연결됩니다. 경제는 몸을 움직이지만 문화는 마음을 옮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존스 교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죠. 북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말에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존스 교수가 비웃었어요. 북한이요? 70년간 폐쇄된 나라가 개방한다고요?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학술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생존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죠. 중국의 대북 지원금입니다. 2020년 12억 달러였습니다. 2030년엔 2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손을 뗐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동북 삼성 지도가 나타났죠. 한국 기업 거점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연변, 훈춘, 선양까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몽골도 한국과 손잡았고요.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2032년 평양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군부가 아니라 경제 관료들이 움직였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요. 화면에 평양 사진을 띄웠습니다. 낡은 건물, 어두운 거리였죠. 존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북한 내부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거였죠. 탈북자 증언입니다. 저는 문서를 보여줬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고위급 탈북자 18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무역성, 재정부, 당 간부들이었죠.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평양은 통제 가능한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2034년 개성공단이 재가동됩니다. 원산과 나진의 경제특구가 부활하죠. 한국 기업이 공장과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댑니다. 이건 체제 유지와 경제 생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거래였습니다. 정권이 그걸 허락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033년 이후 권력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경제 위기가 체제를 흔들죠. 실권은 점차 실용주의 관료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선택했죠. 굶주림보다 변화를 택했습니다. 화면에 개성공단 재가동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존스 교수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그는 책상을 쳤죠. 데이터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북한 무역액의 87%가 중국 의존입니다. 그 중국이 등을 돌리면 북한은 48시간 내에 식량 위기를 맞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개방 아니면 붕괴죠.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빨간 막대로 솟아 있었어요. 우린 굶주림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요. 저는 탈북 관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2034년 이후 북한은 변합니다. 천천히 통제된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통제의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존스 교수가 앉았어요. 그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죠.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35년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북쪽으로 뻗어 있었어요. 연변, 훈춘, 선양을 지나 몽골까지 이어졌죠.
한국, 북한, 중국 동북 삼성, 몽골을 잇는 경제권이 완성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스 교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경제권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요? 신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후커우로 차별했고 일본은 역사 때문에 거부당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탈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나눴고 임금을 제때 줬으며 존중했습니다. 화면에 설문조사를 띄웠죠. 동북 삼성 청년 83%가 한국 기업이 가장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울란바토르까지 24시간 철도가 개통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만주특별경제구가 설립되죠. 주민투표에서 68%가 찬성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왜 찬성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 아래서 일한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선양의 삼성 공장 직원들은 중국 국영기업보다 3배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연변의 현대차 협력업체는 직원 자녀 교육비를 지원했죠. 이런 게 30년 쌓였어요. 신뢰가 된 겁니다. 존스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한국 문화가 이미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연변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를 교재로 쓰는 장면이었죠. K-팝, K-드라마가 만든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이었어요. 성실하면 성공한다. 작은 나라도 기술로 일어선다. 이게 그들의 신념이 됐습니다. 화면에 통계를 띄웠습니다. 2035년 한국 인구 7천만 명. 그중 1,200만 명이 동북아 출신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쓰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한국 시스템을 믿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은 몽골의 정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광물을 빼앗지 않고 함께 가공했어요. 이익을 나눴죠. 2035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안보협정 조인식에서 몽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는 유일한 강국입니다. 존스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40년 한국 인구는 1억 명을 넘어섭니다. GDP는 5조 달러. 세계 5위죠. 한국, 북한, 동북 삼성, 몽골 경제권 전체는 7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선택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국을 택했어요.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기회, 더 존중받는 미래.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존스 교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국경은 막혀도 신뢰의 길은 열립니다. 이게 2035년의 현실입니다. 2065년입니다. 저는 마지막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붉은색이 만주와 몽골을 덮고 있었어요. 인구 1억 8천만, GDP 8조 5천억 달러. 세계 3위.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출산율 0.72로 소멸 예정이던 나라의 미래였죠. 존스 교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로엘 교수님.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40년 만에 인구가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요? 가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2025년 5천만에서 시작했죠. 2035년 7천만, 2050년 1억 2천만, 2065년 1억 8천만. 매년 평균 320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240만, 몽골에서 50만, 북한에서 30만 명이 유입됐어요. 화면에 인구 유입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침략 없는 통합, 수탈 없는 성장, 동의로 이루어진 결속. 세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로마도, 영국도, 미국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식민지로 확장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한 명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동북 삼성 청년들이 스스로 왔고 몽골이 스스로 손잡았으며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결국 경제력 때문 아닙니까? 돈으로 산 거죠.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만이었다면 중국이 이미 다 가져갔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들은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인터뷰 영상을 띄웠죠. 60대 연변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임금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자녀 교육을 도왔죠. 30년이 지나니 제 아들은 이제 한국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어요. 존스 교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윤리적 강대국이라 부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돈으로 매수하지 않으며 문화로 존중하고 기회로 끌어당긴 나라. 2065년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65년 서울 풍경이었어요. 한국인, 중국계, 몽골계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죠. 이들은 더 이상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민이었어요. 2세대, 3세대는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였죠. 한국인. GDP 8조 5천억 달러도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세계 3위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문장을 띄웠습니다. 이건 제국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입니다. 존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10명.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빼들었죠. 12년간 추적한 데이터, 3,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흐름, 18명의 탈북자 인터뷰, 300번 넘는 현장 방문.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본 게 아니었어요. 흐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됐죠. 강당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세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2065년은 먼 미래가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죠. 학회가 끝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폭발했어요. 120통의 메일이 쌓였죠. 절반은 비난, 절반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로웰 교수의 예측, 광기인가 통찰인가. 제목이 도발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런던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대 초반 여기자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교수님, 동료들은 당신을 몽상가라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몽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죠. 2024년 현재 동북 삼성 청년 실업률 28%, 한국 생산인구 감소율 연 50만 명. 이 두 숫자가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저항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한국 국민들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일까요?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4년 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 명. 10년 전의 2배입니다. 농촌은 베트남 며느리 없이 유지가 안 돼요. 공장은 네팔 노동자로 돌아가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존스 교수는 당신 이론을 판타지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존스 교수는 마지막에 박수쳤습니다. 제가 미소 지었죠. 데이터를 보면 태도가 바뀝니다. 항상 그래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어요. 동북 삼성 현장 조사 19번째였죠. 이번엔 훈춘 경제구역의 한국 물류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당신이 옳았습니다. 발신자는 존스 교수였습니다. 로웰, 당신 발표 이후 3주간 데이터를 검토했소. 동북 삼성 자본 유출입, 한국 기업 고용 지표, 문화 소비 패턴까지. 부정할 수 없더군. 흐름이 보였소. 다음 학회에서 함께 발표하고 싶소. 회신 바라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025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40년 후 사람들은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한국이 소멸하지 않고 확장하기 시작한 시점으로요.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제 여정은 계속됐죠. 예측은 끝났지만 증명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훈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요. 훈춘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맞닿은 국경 도시였죠.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교수님, 한국분이세요? 그의 억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연변 출신이었죠. 한국 물류센터 가시나요? 기사가 물었어요. 요즘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 일자리 때문에. 창밖으로 새벽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글 간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카페, 편의점, 휴대폰 매장. 이곳은 이미 한국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센터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 20년째 중국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죠. 로웰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발표 영상 봤습니다. 정확하시더군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숫자로는 부족하니까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만 평 규모의 물류 창고였어요.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상자가 쌓이고 사람들이 분주했죠. 직원 830명입니다. 김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인 12명, 나머지는 전부 현지인이에요.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죠. 한 구역에서 젊은 남성이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씨, 김 센터장이 불렀어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죠. 25살쯤 돼 보였습니다. 교수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리웨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선양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그의 미소가 밝았습니다. 선양에선 뭘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장 다녔습니다. 월급 300만 원. 리웨이가 답했죠. 여기선 680만 원 받아요. 기숙사도 주고 한국어 수업도 무료고요. 내년엔 서울 본사로 갈 수 있대요. 서울 가고 싶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리웨이의 눈이 빛났어요. 당연하죠. 제 꿈이에요.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보다 기회가 많잖아요. 그는 잠시 멈췄죠. 그리고 한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요. 중국 공장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뢰였죠. 제가 발표에서 말한 그 단어가 여기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마라탕, 볶음밥. 메뉴 선택권을 줍니다. 김 센터장이 말했어요. 존중이에요. 작은 거지만 중요하죠. 식사 후 회의실로 갔습니다. 김 센터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작년에 820명을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1만 2천 명이었어요. 경쟁률 14대 1이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뽑아주고 싶었어요. 다들 절박했으니까. 왜 이렇게 몰립니까? 제가 물었어요. 선택지가 없어서죠. 김 센터장이 답했습니다. 베이징 가려면 후커우가 필요해요.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긴 국적 안 따집니다. 실력만 보죠. 한국어하고 성실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3년 후 계획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직원 2,000명으로 늘립니다. 김 센터장이 지도를 가리켰죠.
훈춘뿐 아니라 단둥, 달해내도 센터 세울 거예요. 한국 본사는 인력이 부족해요. 여기서 키워서 보내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발표가 예측이 아니라 관찰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죠. 해질녘 센터를 나섰습니다. 리웨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교수님, 한국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아니, 가게 될 겁니다. 한국이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요. 리웨이가 웃었습니다. 희망이 담긴 웃음이었죠. 저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물류센터가 멀어졌습니다. 그곳엔 800명의 미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2065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